저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뉴스 봤어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라고 어린 친구인데 어떤 이태리 공항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바이럴을 탔잖아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또 드보르작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소식이 이제 그 뉴스가 바이럴을 타고 저한테도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처럼 클래식 산업을 갖고 있는 인재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럽 관객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 관객들의 연령층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클래식 청중의 연령층이 참 어린 축에 속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연주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청중도 오히려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어린 청중층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클래식 시장은 갖출 걸 다 갖췄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어떤 국가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클래식 시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각종 기획사들은 왜 특히 클래식 순수 예술 쪽으로 갈수록 정부의 지원금의 의존율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느낄까요? 인재층도 있고 청중도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클래식 연주자들이, 예술가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신과는 다른 의료과처럼 어떤 피를 뽑아가지고 수치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확실한 학계의 논의가 있고 DSM-5라고 하는 정신체계 표준 열람할 수 있는 게 있고 진단체계가 있고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라는 하나의 확실한 과가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선생님들의 이거는 좀 치우친 조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동안 코로나 때 가장 수익이 높은 진료과 2위가 정신과였어요. 그런 만큼 어찌 보면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도 마음을 논하는 과잖아요. 마음을 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마음 감동 위주로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음악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어떤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을 장려하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정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주장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 같은 게 요새 이제 제가 과기원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의 미래를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음악 같은 경우가 지금 생성형 음악 AI의 엔진이나 기술력을 개발시키는데 아주 기본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디지털 입력 신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표준이라는 값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고, 음질과 음압과 높이, 크기의 그 조합이 훨씬 다채로운 이 어쿠스틱 악기, 이 현악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게 미디라는 대중음악적 신호보다는 훨씬 적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두터운 인재층과 이렇게 모범적인 정책 지원과 그리고 이렇게 어린 그 희망적인 청중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 클래식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지금 예술가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연주자들, 음대 교수님들 논문을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연주과, 그러니까 작곡과 이런 거 말고 연주과에서 논문을 쓰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집 또는 어떤 라이센스,
어떤 급을 정해주는 메토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배울 때도 피겨 스케이팅도 1급, 2급, 3급, 4급 승격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나 이만큼 늘었어 라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배우는 학생들, 친구한테는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체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과라는 과가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 할 수 있기 참 좋은 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학술적 이론도 있고 또 대중한테 다가서기 되게 좋고, 왜냐면 보시면 요새 모든 심리학 인기 많은 책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료를 보면서 하나의 학과로, 진료과로 자리매김해서, 그쵸, 의료보험공단에서 돈도 받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논의도 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지도 않고 표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이 클래식 음악의 가치도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대중화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추석을 맞아서 좀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논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또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씨의 1등 소식도 있고 해서 이게 그냥 대한민국인들은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직도 클래식 연주자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할까,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논문 장려와 세분화 체계화 학과로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신산업의 발굴이 저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신산업의 발굴과 발전만이 클래식 음악의 진정한 대중화를 저절로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의 대중화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지금의 방식을 계속 줄곧 킵해가지고는 저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저는 그러면 다음 라이브 공지 때까지 인사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